뭐 정상 사용자라는 게 뭐 평소에 접속하던 시간이 항상 대충 뭐 보는 시간이 보통 비슷한 했는데 갑자기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시간에 접속을 하면 뭔가 약간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이 감지가 되어서 다시 승인 요청을 한다거나 할 수 있고, 위치 기반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 구글에서 원래 사용되는 뭐 사우스 코리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에서 갑자기 로그인이 되면 홍콩에서 이 로그인이 되었는데 당신 계정이 맞냐라는 확인차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위치나 아니면은 행동 기반이라는 게 뭐 시간도 있겠지만 뭐 다른 콘텐츠를 본다거나 원래 이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에서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강님? 저도 저 행동 기반 분석 활동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위치는 제가 뭐라고 해야 지 사람이 살면서 가는 곳이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은 훨씬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뭐 오늘 내가 아까 뭐 보던 걸 안 보던 걸 보게 되면 그런 차단이나 뭐 승인 요청 그런 메시지가 뜬다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스타일 콘텐츠를 보고 싶어서 넷플릭스를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차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넷플릭스에 대한 더 기대가 적어질 것 같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은 만약에 핸드폰을 볼 때 다들 핸드폰에 뭔가 하는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뭐 핸드폰 누군가는 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타자를 빠르게 친다던가 느리게 친다던가 아니면 뭐 항상 뭐 그렇게 행동의 패턴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것들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누르는 속도나 아니면 뭔가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고 특정될 만한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행동 기반으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행동 기반 분석을 활용을 한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위치보다는 행동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치라고 생각하면 내가 바뀌어서 차단이 됐구나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동 기반으로 한다면 제가 차단이 됐을 때도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런 차단이 되었을 때 이제 행동 기반으로 차단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차 뭐 접속이 뭐 다른 뭐 콘텐츠를 잠시 끄거나 쉬는 타이밍에 뭐 다시 한번 뭐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UI를 띄워서 해야지 그걸 명확히 이제 이상 행동이 감지되어서 차단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현서님은 하고 나머지 하는 사람은 우리 수업 끝난 다음에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예. 그 행동 기반으로 차단한다는 거에 굉장히들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자, 현서님. 행동 기반으로 차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집되는 정보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럼 수집되는 정보가 늘어나면 보안성이 좀 취약해질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수집되는 정보가 그러니까 이게 딱히 뭐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뭐 사용자의 클릭, 사용자가 뭔가 하는 거는 원래 이제 그 시스템에서 받아지는 거고, 그걸 다만 그 정보를 활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릭이나 스크롤이나 뭐 타자 같은 그런 문제들은 수집이 된다고 해서 딱히 사용자의 그 보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아이디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검색 기록 이런 것도 다 저장이 되잖아요, 핸드폰상에. 그거는 딱히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조교 코멘트. 네. 이걸 제가 뽑았는데요. 이제 사실 재밌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고강님 해주셨던 거 특히 구글 2차 보안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신뢰성 관련해가지고 해주신 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넷플릭스를 고른 이유는 이제 그 계정 공유 제한이라는 정책 자체가 이제 회사의 수익성이랑 제일 직결된 문제라서 신뢰성이랑 있으면서도 이제 약간 수익적으로 되게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위치의 문제는 그 세계 각곳에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단일 그 IP,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것만 가족이 아닌데 단일 IP에서 계속 접속하지 않으면은 차단하는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행동 기반이 뭐라고 해야지? 위치 기반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행동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저 해당 제도를 도입을 한 이유가 이제 외국 사용자들이 그 비밀번호나 계정을 해킹해서 그 계정에 유입해서 똑같은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몰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은 이제 만약에 행동을 단순히 타이핑이나 컨텐츠 같은 것보다도 이제 유저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그 영상을 보는지, 어떤 문화권의 영상을 보는지 이런 것으로 이제 코어 사용자, 그러니까 결제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당신이 아는 사용자가 맞냐고 물어보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보안성도 지키면서 이제 신뢰성도 지키고 그리고 회사의 수익성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위원님. 네. 한 가지만 그 컨텍스트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안성이라든지 이 회사의 수익을 갖다 높이려면 사용자한테 사용성 측면에서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갖다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HCI UX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특히 AI 시스템이 되면은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밸런스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우리가 이제 민간이나 공공 분야에서 AI 보조를 받아서 결정 시스템이 조금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의료진의 오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스포츠 의료 시스템에서 AI를 접목하면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스포츠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나서 이 재활에 있어서 어떻게 재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 선수 수명이 어느 정도 연장되는지 결정이 되고, 복귀한 이후에도 운동선수의 운동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AI가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AI 도입 같은 경우에는 부상 예측이나 정확도 향상이 될 수도 있고,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귀 시기 결정 최적화 등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정밀한 부상 예측 및 조기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요즘 AI를 접목한 뇌혈 기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영상의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AI가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눈으로 약간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골절이나 근육 손상 위험을 탐지를 하거나 사전에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부상 패턴을 학습해서 특정 종목에서 어떤 선수가 어떤 패턴을 가져갔을 때 부상 위험이 높다라고 사전에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개인 재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환자의 운동 범위나 근전도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강도를 이제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AI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 시기 결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복귀 시기를 약간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그 때문에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바이오 메카닉스 분석을 통해서 움직임 패턴을 정량화해서 객관적인 복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연구에 따르면 AI 모델은 재부상 위험을 85% 정도 예측을 한다고 리서치를 했었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AI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 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절대 도입되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사실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아니고, 직접적인 경험을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AI에 대해 판단을 믿을 수 있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4가지를 만들어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 알고리즘이 어떤 logical process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결과값을 도출을 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피딩 중이냐에 따라서 그 리서트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은 이제 good input이 들어가면은 good output이 나온다는 얘기처럼 그래서 다인종이나 다성별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정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랑 AI의 협력체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AI가 인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진 않았고 인간의 부족한 판단 능력을 AI가 약간 보충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Human in the Loop System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사실 AI가 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AI가 이제 사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권고안을 내리면 그걸 이제 인간인 의료진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의료진이 이제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AI가 내리는 그 결정을 잘 학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규제 준수 및 법적 장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직접적인 사람의 몸에 갖다 대는 치료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AI에 내리는 결정이 안전한지에 대한 확보성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에 EU AI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래서 고위험 AI 등급을 적용을 해서 사실 이 AI가 사전 심사를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그 품질 검사를 이제 보증을 한다면은 조금 더 사용자들이 신뢰성을 갖고 이 AI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 코멘트 은수님부터. 네, 먼저 너무 발표 잘 들었고 근데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해당 시스템을 민간 기업에서 만들게 되면 아까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 영업 비밀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버리면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퍼블릭하게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의약품을 만들어야 할 때 이제 미국에다가 그 제품을 한다고 하면 FDA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증 기관에만 한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만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교 코멘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충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갖다가 표현한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설명 가능한 AI. 그래서 XAI라고 해요. 그래서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워낙은 특히 요새 나오는 딥러닝 모델들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설명은 각 노드에 있는 웨이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순전히 숫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갖다 아무리 제공을 해줘봤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서부터 같이 그 국가 과제인데 꽤 큰 과제예요. XAI 과제라고 대한민국 과기정통부에서 낸 과제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신 치매다 라고 했었을 때 왜 내가 치매인데? 라고 물어보면은 당신이 우리가 지금 650만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 링크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웨이트를 쫙 해봤더니 당신 치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 조금 말이 어눌해졌고 그 다음에 기억하라고 그랬을 때 요거 잘 기억을 갖다 못했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보니까 보폭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치매 환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들이어서 그런 현상들을 베이스로 했었을 때 당신 인지 기능이 많이 손상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그 설명이 그러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다가 돌린 시스템에서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드는 그 주제가 XAI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 3천억인가 들어가지고서 그 XAI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 디지털 헬스 쪽에 XAI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자들이 납득 가능한 그런 이제 AI 설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델을 공개하는 거는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자, 조교 코멘트는? 스포츠 의료 시스템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주사를 뽑았고요. AI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잘 정리를 했고, 도메인 특화된 AI 활용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 확보 전략 또한 조화해서 잘 표현을 했고, 특히 HLPL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사용자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AI 오류 개선 통계와 같이 정책을 구축하고자 할 정도로 이 문제를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팀 발표는 프리텐다드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자, 팀원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는 프리텐다드조고요. 지난주에 PMS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대화하게 된 팀이었습니다. 저희 4주차, 5주차 합쳐서 5주차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UX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서비스 도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MS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은 반복적으로 겪는 PMS 증상을 사용자들은 이제 PMS 증상에 대해서 건강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UX 설계는 예측 피드백을 좀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실제 증상과 앱의 예측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서비스가 나의 증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쉬운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안 기능의 가시화입니다. 비밀번호 설정, 데이터 잠금, 로그인 이력 알림 등을 통해서 보안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어 사용자가 자신의 민감한 건강 데이터를 안심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콘텐츠 추천인데요. 사용자의 기록 기반으로 전문가의 콘텐츠를 맞춤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나를 위한 정보라는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UX 설계 중에 이제 도메인 특수성 관점에서 UX 설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복성과 변동성이 큰 증상군에 대응하는 설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PMS 증상은 매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회차 예측이 누적 기록됨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증상별로 이전에 이랬고 이번에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변화 과정을 시각화해서 사용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기반 콘텐츠의 출처를 명시하는 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앱 내에 제공되는 건강 정보랑 대응법은 이제 전문가가 집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전문가가 집필을 했다라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를 하는 게 서비스의 권위와 신뢰를 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커뮤니티는 저희가 저번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했는데요. 사용자 커뮤니티 기반 통계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사용자들의 증상을 기록하고 이 대처법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통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약간 커뮤니티의 원래 목표가 이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저희 타겟이 원래 그
초경을 겪는 청소년, 여성 청소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감을 늘리는 목표로 커뮤니티 기반의 통계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험 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 요인들로부터 저희가 어떻게 철저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안을 해봤을 때 일단 보안 정책을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의 이제 월경 주기나 기분 변화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의 민감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따라서 보안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또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서 일정, 기록, 그리고 복약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저장 및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커뮤니티 기능이 도입될 경우에는 커뮤니티 내 익명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설계하려고 하는데요. 저장 시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동 생성된 닉네임, 아니면 아이디로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자의 기록이 타인에 의해서 무단 수정되면 불안하고 이제 사용자의 주기 예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본인 인증 후에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 저장 기능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뭐 날짜나 복약 중복 입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알림을 주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누락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입력이 감지 시에 사용자에게 팝업으로 경고를 제공하거나 입력해야 할 정보에 대한 푸시 알림 그리고 앱 접속 시 팝업을 지속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PMS 정보는 되게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관리자 접근 로그 기록, 저장소 접근 권한 최소화,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 시에 해당 사업자의 보안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성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고려해봤는데요. 예측 가능성, 의지 가능성, 그리고 믿음입니다. 첫째로 예측 가능성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예민할 수 있어요가 아닌 이전에도 이 시기에 예민하고 단계 땡겼어요처럼 사용자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이터 기반 설명 제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지 가능성입니다. 우선 앱이 나를 기억하고 챙겨준다는 느낌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AI가 추천 루틴을 제공할 때 사용자의 지난 기록을 언급하며 제안하면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실천한 루틴을 기억해서 다시 제안하거나 실패한 루틴은 다른 대안으로 바꾸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입니다.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사용자가 신뢰하도록 느끼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느낌을 주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AI가 강요하지 않고 추천, 또한 선택은 이제 사용자의 몫이라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질문 타임. 네, 우리